자, 저 돌아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중요해요. 우리 네 가지 규칙은 제가 크게 설명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탄력성 측정을 연습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항상 경제론에서 어차피 시험장에서 찍든 안 찍든 이 탄력성을 측정을 하지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진도가. 그건 수업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살짝 보자고요. 이론을. 자,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럼 모든 탄력성은 분수 형태의 공식으로 되어 있고 분자가 측정의 목적이잖아요. 분자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런데 이 변화율이라는 게 뭘 뜻하냐? 변화의 정도를 뜻하는 거죠. 변화의 정도.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서, 자, 1번 지문을 보면서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정도를 찾아봐요. 말 안 할 거야. 찾았어요? 자, 1번에서 가격이 4% 상승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격의 변화가 4% 상승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봤더니 상승이라는 건 이게 방향을 뜻한다고요. 가격이 변화했는데 오르는 방향이야. 변화의 방향. 그런데 상승을 하는 방향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요 4%가 변화의 정도. 변화의 정도. 다시. 그리고 가격이 변화하자 소비가 변화됐잖아요. 소비가. 그런데 소비의 변화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소하는 방향이군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감소하는 방향. 근데 감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16% 정도요. 이렇게 변화의 방향과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탄력성은 항상 무엇을 측정하더라? 변화의 정도. 그런데 탄력성을 경제학에서는 항상 변화율로 변화의 정도를 측정해요. 변화율로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니까 수업 중에 항상 어디다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했어요. 16%. 16%에. 왜 16%에 너는 미친 듯이 동그라미를 치니? 그럼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탄력성은 변화의 정도,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똥파센트에다가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겠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라면 이 둘 중에 가격의 변화 정도도 있고 소비량의 변화 정도도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당연히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정도니까 여기다 쳐야죠.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 정도니까 공급량의 변화 정도에다 동그라미 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그냥 심심해서 넣어놨어요. 자,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가 변하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여기를 보시면 규칙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어떤 탄력성이든 우리는 소비량의 변화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했죠. 그런데 소비의 변화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비가 변했느냐, 즉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럼 보세요. 1번. 1번은 재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화에는 논점이 없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군요. 원인이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 탄력성. 그런데 3번은 A재 소비의 변화인데 A재 가격이 아니라 B재라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소비량의 변화가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죠. 즉 소비가
다른 재화의 가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사이다의 소비가 콜라의 다른 재화인 콜라의 가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차 탄력성.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자고. 연습의 방법은요 항상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수치를 측정. 왜? 수치의 측정은 전부 다 똑같아요. 한번 미리 예행 연습해 볼까요? 자, 1번은 16% 소비량,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소비량의 변화율 16%에 동그라미 치고 4%로 나누면 4. 이게 탄력성 수치예요. 해석은 소비량이 가격에 몇 배 바뀌었다는 거야. 4배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2번도 똑같아요. 소비량의 변화율 20%에다 동그라미 치고 10%에 몇 배? 2배. 탄력성 수치 측정하는 건 똑같아요. 자, 3번과 4번도 보세요. 소득 탄력성이지만 그냥 20%에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10%에 몇 배? 2배. 자, 4번도 5%에 동그라미 치고 10%에 몇 배? 절반. 0.5. 항상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형. 이 유형이라는 건 요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격이냐, 소득이냐, 교차 탄력성이냐, 이걸. 그럼 보세요. 1번은 재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논점은 없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가격 탄력성이에요. 3번은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하다가 말았는데 5번도 소비량의 변화율 5%에 동그라미 치고 20%로 나눠주면 4분의 1. 해석은 4분의 1배 바뀌었다는 거죠. 0.25. 그런데 5번은 B제 소비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A제 가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비와 가격과 소비가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5번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수치를 무조건 측정했고, 두 번째 수요의 탄력성의 유형을 구분했고, 세 번째 부호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놈이 참 질문이 많다. 부호. 자, 이 부호는 변화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이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돼요. 변화의 방향. 그런데 이 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제가 자,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비례 관계예요.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플러스를 붙여주고, 자, 원인과 결과가 반비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번은 가격이 상승, 그러니까 플러스. 그런데 소비는 감소, 방향이 반비례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3번을 볼까요? 증가. 그러니까 방향이 비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4번은 증가가 나왔는데 감소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종합 정리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근데 5번도 상승, 증가, 상승과 증가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비례니까. 여기는 상승, 감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는 거고. 그런데 부호는 항상 언제만 신경 써주는 거예요. 언제만. 가격 탄력성은 신경 써주지 않는 거죠. 이유가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무시하고 양수로 쓰기만 했으니까. 양수로 쓰기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죠. 저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같이. 자,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자, 모든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 유리 측정 목조예요. 그러니까 16%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일단 수치는 16을 4%로 나눠주면 4배. 4배가 되죠. 구분을 하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가격 탄력성이고, 그리고 원래는 얘는 상승과 감소니까 마이너스 4라고 부호를 붙여줘야 되지만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부호
생각할 일이 없다. 가격 탄력성이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질문도요. 자,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니까 20%의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20%의 동그라미 치고, 20%가 10%의 2배. 일단 수치를 측정하고,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가격 탄력성. 그리고 가격 탄력성을 항상 뭐 할 필요가 없다?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신경 써줄 필요 없어요. 가격 탄력성은 1번과 2번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도 탄력성이니까 소비량의 변화율 20%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인 10%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수치는 측정했어요. 무슨 탄력성입니까? 원인을 봤더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소득 탄력성이구나. 포인트는 소득 탄력성부터서는 부호를 신경 써줘야죠. 소득이 늘자, 소비도 따라서 늘었잖아요. 비례관계니까 앞에다가 뭘? 플러스 값을 붙여주는 거죠. 플러스 값을. 자, 그 다음에 4번 소비량의 변화율 5%의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10%의 몇 배예요? 절반이죠. 절반. 이게 0.5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측정했으면 구분해야죠. 소득으로 지금 변했구나. 소득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부호가 필요하죠. 지금 소득이 늘자, 소득이 늘자, 동시에 안 보이네. 소득이 늘자, 소비가 줄었죠. 반비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는 거야. 마이너스 값을. 자, 이번에도 5번 소비량의 변화율에 5%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20%의 몇 배? 20분의 5니까 20으로 나눠주면 20분의 5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0.25. 0.25. 그리고 무슨 탄력성입니까? 봤더니 A제 가격이고 B제 소비고, 즉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다른 재화로 교차되어 있군요. 교차 탄력성이죠. 그리고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죠. A제 가격이 상승하자, B제 소비도 증가했네요. 비례관계. 그러니까 무슨 값을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값이구나. 아유, 쉽다. 자, 6번 소비량의 변화율 4%의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가격 16%로 나눠주면 4분의 1, 0.25. 얘도 0.25네요. 얘도 0.25. 그리고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다른 자로 크로스되어 있으니까 교차 탄력성은 항상 부호가 중요한데 지금 상승하자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놈이잖아요.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어떤 제합니까? 즉 소득은 정상제와 열등제를 소득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제하가 플러스 값이 나오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제하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느는 거니까 정상적인 제하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제는 정상제라고 해줘야죠. 그 다음에 4번은 소득이 늘자 오히려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제하가 아닌 열등한 제하죠. 열등한 제하는 항상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왜? 소득이 늘 때 오히려 소비가 주는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 다음에 A제와 B제의 관계를 물어봐요. 교차 탄력성에서는. 자, 서로 다른 제와의 관계가 대체 관계일 수도 있고 보완 관계일 수도 있죠. 근데 대체 관계는 항상 따라서 변하는 관계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건 A제와 B제가 대체 관계라는 뜻이에요. A제 가격이 상승하자 B제 소비가 늘었군요. 항상 이렇게 따라서 변하면 대체 관계잖아요. 상승할 때 감소하게 되면 마이너스 보완 관계고. 자, 그럼 이 6가지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수업 중에서도 제가 강조한 거예요. 탄력성을 계산하는 유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2가지 유형을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하나는
상황을 주고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대표인 게 4번이에요. 요 탄력성을 측정하라는 이 문제는 목숨을 걸고 맞춰갖고 와야죠. 뭔지 모르겠지만 쭉 뭔가 상황을 주고 탄력성 측정해봐 A, 탄력성 측정해봐 B,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로 풀기 전에 왜 이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면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지 못해서 그런다 했죠. 자, 이 문제는요, 원래 세 가지 문장이 결합되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하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늘었다, 두 개 문장.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다, 세 개 문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문장을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걸로 나눠줘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로 나눠주는 방법은 항상 맨 앞에 있는 놈이 원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자 두 가지 소비가 바뀐 거예요. 다세대 소비가 늘고 아파트의 소비는 줄고, 다세대 소비는 늘고 아파트의 소비는 줄고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보이기만 하면 이미 90%는 끝난 거죠. 소비량의 변화율 8%에다 동그라미 치고 16%로 나눠주면 절반 0.5 수치를 찾았어요. 수치를. 그럼 이 수치를 찾았으면 이제 뭘 따져줘야죠? 무슨 탄력성이냐? 종류. 여기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다세대가 나왔어요. 서로 다른 지하로 크로스되어 있구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따져줘야죠. 상승할 때 증가했으니까 함께 올라가네. 플러스 0.5 이렇게 돼야죠. 교차 탄력성이고, 그리고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건 대체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과가 아파트 소비량 4%가 변했잖아요. 4%. 16%로 나눠주면 4분의 1, 0.25 수치를 측정했어요. 그럼 구분을 해보죠. 구분을 아파트 똑같은 재화예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득 탄력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장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원인과 결과를 나눠줘야 돼요. 항상 맨 앞에 있는 요 놈이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인으로 다세대에 뭐가 변했고, 요 놈이 봐야 돼요. 다세대 소비가 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의 소비는 감소했어요. 소비는 감소했어요. 이렇게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탄력성 측정하라는 거니까 요 8%에 동그라미 치고 16%에 몇 배? 16으로 나눠주면 0.5.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니까 0.5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B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요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했으니까 4%의 동그라미. 16%로 나눠주면 4분의 1배. 0.25. 근데 얘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아파트니까 가격 탄력성이군요. 가격 탄력성은 0.25. 요 놈이 정답이네요. 요 놈이. 그리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요. 상승함에 증가했다. 비례관계. 그러니까 따라서 변하는 대체 관계. 이렇게 설명이 돼야죠. 여기까지. 연습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